어머니,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매일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부산에 사는 김영자예요. 25년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기계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먼저 손주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 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지혜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에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제가 모처럼 거실에 앉아서 잠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 누워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랜 가사노동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25년을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민우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 민우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옆 병상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 지혜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지혜야,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나가는 손주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2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 민우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가족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1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영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사흘째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 혜숙한테 전화했어요. 혜숙아, 나 부산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 내외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순이야, 무슨 일 있었니? 혜숙이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영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부산 해운대 쪽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혜숙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바다 소리 들으며 아침에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계약을 완료하려고 부동산에 갔어요. 신혼부부와 마주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할머니 단독명이네요. 아들분 이름은 없고요. 네, 제가 산 집이니까요.
그 순간 신혼부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할머니, 이 집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이래서 샀죠. 제가 돈 벌어서. 부동산 사장님이 감탄하듯 말하더라고요. 요즘 이 정도 평수 아파트 혼자 힘으로 마련하신 거면 할머니 대단하신데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몰랐죠.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낡은 가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1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오후 3시쯤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아마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엄마, 우리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는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부산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아들 민우와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우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2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떡해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지혜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그 순간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건 나 다 들었어. 너희가 요양원 상담받은 것도 알아. 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 것도. 민우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25년 전에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어머니 거라고요? 그래.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샀어. 아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키우면서 함께 살자고 너희를 드린 거지. 그럼 집 판 돈은요?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부산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 거야. 그때 지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 71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1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누구셨어요? 이렇게 큰 집을 혼자 힘으로 사실 수 있었던 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꺼냈어요. 나는 대한전자 인사팀 임원이었어. 25년 전에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3억으로 이 집 샀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우와 지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다는 충격.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할 필요가 있었나?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함부로 했잖아. 민우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25년이 짧았어? 충분히 기회 줬어. 그때 손주 서준이와 서연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어요. 서준아, 서연아. 할머니는 너희가 밉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그리고 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봉투를 민우에게 건넸어요. 이건 서준이랑 서연이 교육비 신탁이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게 각각 5천만 원씩 넣어뒀어. 민우와 지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놀랐지? 그동안 너희가 가정부 취급했던 시어머니가 손주들 미래까지 생각했다는 게. 두 번째 봉투를 지혜 앞에 놓았어요. 이건 뭔데요? 열어봐.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요양원 상담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이건 내가 2달 전에 신청한 거지? 나도 몰래. 프리미엄 요양원 상담받고 월 300만 원짜리 방까지 알아봤더라고.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요양원 상담사가 전화했을 때 내가 받았어. 그때 다 알았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우가 지혜를 돌아봤어요. 당신이 정말 이런 걸 했어요? 지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혜야,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25년 동안 정성껏 너희를 돌봤는데 내가 받은 건 무시와 차별이었어. 그리고 요양원행이었고.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이미 늦었어. 그때 혜숙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말이야, 민우야. 네, 엄마.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 가끔 안부 전화는 해도 돼.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 엄마는 이제 김영자로 살 거니까.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25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부산까지 가는 동안 혜숙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부산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집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걸까요? 이제는 이 넓은 바다처럼 자유롭게 살 거예요. 며칠 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가끔 전화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그래. 가끔 연락해. 하지만 김영자로서 받을게.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지금은 부산에 온 지 석 달이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하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이든 80이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71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